앞선 2-1편을 꼭 보고 오셔야 이번 2-2편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블로그에도 보다 유익한 글들이 많이 있으니 꼭 방문해 주셔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출시되는 일부 차량에는 ISG라 불리는 스탑앤고 기능이 활발히 탑재됩니다. 과거의 차량은 시동을 건 뒤에는 차량이 잠시 정차해도 엔진이 지속 작동하였습니다만 요즘 일부 차량은 사뭇 다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잠시 신호 대기에 걸려 멈추게 되면 차량의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고 이후 신호가 바뀌어 페달을 밟으면 순간 시동이 다시 걸리며 자동차가 출발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공회전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보편화된 뒤로부터는 많은 차량들이 신호에 걸렸을 때 엔진 구동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게 되었죠. 자동차에 탑재되는 납축전지는 크고 무겁습니다. 아니 자동차가 충전과 방전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렇게 크고 무거운 납축전지를 필요로 할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자동차의 시동 횟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요즘 차량은 하이브리드카를 시작으로 ISG 시스템이 더욱 빈번히 탑재됩니다. ISG는 차량이 정차한 뒤 중립기어 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엔진을 꺼버립니다. 이후 기어를 변경하면 다시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시동을 거는 역할을 납축전지가 담당합니다. ISG 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차에 처음 시동을 걸어줄 때 외에도 도로 한복판에서도 빈번히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빈번히 시동을 걸기엔 기존 납축전지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ISG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가 더욱 빈번히 충방전되어야 하므로 수명과 안정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신호 대기 직후 빠르게 출발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차량의 시동이 걸려야 하므로 급격히 방전될 수 있어야 하며 이처럼 급격한 방전으로 인해 배터리 특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전 수입성도 뛰어나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터리가 최대한 완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납축전지는 굳이 이러한 고성능을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기능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ISG 시스템에서는 AGM이라는 특수한 납축전지가 필요합니다. 충방전 특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납축전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AGM 배터리는 납축전지를 구성하는 성분 외에도 첨가제가 활발히 사용되며 부식 방지를 위한 기술과 전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터리의 단가가 더욱 높음은 물론입니다. 최근 납축전지 업체들은 AGM 배터리 비중을 늘리며 수익성 향상을 추구해왔죠.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 또한 ISG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점차 AGM 납축전지와 리튬 배터리가 경쟁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AGM 납축전지가 월등히 저렴해 아직은 ISG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은 대개 AGM 배터리를 탑재해왔습니다. 이러한 차량용 배터리는 크고 무겁습니다. 차량용 납축전지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문을 하려고 보면 일반적인 제품들과 달리 배송비가 무려 만원입니다. 게다가 경동택배와 같은 화물택배 전문업체가 배달해주죠. 배터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일반 택배사에서는 차량용 배터리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동차 보넷을 열어 배터리를 분리해보신 분께서는 크기를 직감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택배비가 만원이라 말씀드리면 대략 직감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튼 차량용 납축전지는 이처럼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비해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업체가 더욱 먼 해외까지도 판매 영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송비를 감수해야 하며 판매처와 가까이 위치한 기업이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가질 공산이 큽니다. 필요에 따라 현지 생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만들어 운송에 팔게 되면 운송비가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송비를 감당하는 편이 나을지 해외 생산이 나을지 재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방전지나 아트라스 비엑스와 같은 경우도 베트남, 미국 등에 생산 공장을 지으며 점유율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세방그룹은 자체적인 화물 운송사업과 항만사업도 함께하고 있어 물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특징은 차량용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영업을 확대하는 장애 요인이기도 하지만 일단 지역을 선점하고 나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륙마다 납축전지를 잘 만드는 기업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납축전지를 잘 만드는 기업이 몇몇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세방전지, 아트라스 BX, 클라리오스텔포, 현대 성우 솔라이트 4개 업체가 국내 시장 선점 이후 시장 점유율 90%로 과점 체제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업체들이 가까운 위치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시장을 앞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단점을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방식을 꾸준히 고민해왔습니다. 세계에서 납축전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납축전지의 절반가량을 찍어내며 미국도 30%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알카바와 에너자이저 등 평범한 건전지가 한참 사용되던 시절 충전지라 불리는 건전지가 등장하여 건전지의 소모량을 줄여주었습니다. 건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충전도 가능하니 나름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들 충전지는 별도의 충전기도 함께 판매했는데요. 대략 500회 충전 가능하기 때문에 마우스나 리모컨 등의 사용 시 건전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의 번거로움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께서는 일반적인 일회성 건전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들 충전지의 특징이라면 일회성 건전지와 똑같이 생겼음에도 이들과 달리 사용 전압이 1.2V라는 것입니다. 충전이 불가능한 일회성 건전지는 1.5V입니다. 이러한 충전지는 충방전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이차전지입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 알칼리 계열의 전해액이 쓰이므로 알칼리 축전지라고도 불리죠. 앞선 축전지가 납계열의 물질을 양극과 음극 소재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충전지는 양극은 수산화니켈 계열의 소재가 사용됩니다. 또한 음극은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 소재가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 소재가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건전지 종류가 좀 더 세분화되어 다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들을 묶어 알칼리 충전지라고 알고 사용해왔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배터리로 니켈과 카드뮴 혼합금속이 음극에 사용될 경우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도 부릅니다. 음극 소재를 철로 만든 에디슨 배터리도 알칼리 축전지에 해당되는데요. 이 배터리는 그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1901년에 발명한 배터리입니다. 에디슨은 에디슨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5만 번의 실험을 거듭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참고로 에디슨은 본인이 발명한 에디슨 배터리를 자동차에 탑재하는 발상을 통해 전기차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는 세계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요즘에야 대세가 되었지만 무려 100년 전에 발명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향후 다룰 전기차 산업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도 에디슨이 그 시초가 되겠네요. 하지만 에디슨 배터리는 충반전 특성이 떨어져 대세가 되지 못하였고 니켈 카드뮴 전지가 알칼리 배터리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카드뮴 성분이 이타이타이병을 일으키는 등 유해 물질이므로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대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뮴 대신 수소와 기타 금속 성분을 첨가한 니켈 금속 수소 NIMH 전지가 활발히 도입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이야 리튬이온 배터리가 활발히 전기차에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 전후만 하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바일 기기에 한정되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지금처럼 높지 않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바로 도입될 것인가 아니면 니켈 금속 수소 전지가 먼저 사용되다가 향후에 리튬이온 배터리로 점차 바뀔 것인가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나름 유명세를 펼쳤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니켈 수소 배터리를 먼저 탑재했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합작해 만든 파나소닉 EV 에너지에서 공급한 바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점차 니켈 수소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변함에 따라 파나소닉 EV 에너지도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가장 활발히 쓰이는 이차전지는 단연 리튬이온 배터리일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인 리튬을 이용해 제조되므로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다는 특징으로 활발히 사용되며 높은 가격이 단점이지만 기술 발달로 가격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2차전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향후 3편부터는 리튬이온 배터리 주요 기술을 다룰 예정입니다. 세방전지는 국내 1위의 납축전지 기업입니다. 아트라스 BX와 함께 국내 축전지 시장을 주도해왔습니다. 세방전지는 세방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세방그룹은 단순히 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화물 운송업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사업을 여러 펼치는 그룹입니다. 세방그룹은 재계 순위권에 드는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나름 하역 사업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세방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세방그룹은 과거 2000년대 중반에 거액의 금액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가지고 있어 한때 난처한 입장에 빠지기도 했었고 그룹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룹사 내 세방전지는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2차전지 배터리 팩 사업 진출까지 성공하며 최근 들어 성장성에 대한 주목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납축전지 시장 축소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는 세계 납축전지 시장에서 자동차용 납축전지를 활발히 공급하며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원재료 조달부터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며 배터리 제조,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용 납축전지 비중이 매출 비중 90%를 상회했지만 최근에는 신사업 등으로 비중이 70%대로 내려왔습니다. 세방전지는 세계 납축전지 시장 점유율 6위를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존 사업 구조가 납축전지에 치우쳐져 있어 우려의 시각도 상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차가 도입된 이후 납축전지가 지속 채택되며 우려가 잠시 불식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차 납축전지의 장기 시장성은 떨어질 여지가 크므로 기존 사업 우려의 시각은 향후에도 꾸준히 존재할 예정입니다. 세방전지가 만드는 차량용 납축전지는 대부분 현대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업체로 공급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자동차 업체로 직납되는 제품 비중은 겨우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배터리는 어디로 팔리는가? 모두 교체 시장으로 판매됩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짧으면 3, 4년에서 길면 90년까지도 탑니다. 짧게 탄 차량도 중고 시장에 팔려 대략 10년 내외를 운행한 뒤 폐차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차량용 납축전지는 수명이 2, 3년 난짓입니다. 그렇다면 첫 배터리는 자동차 업체가 탑재해 출고하겠지만 이후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직접 교체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수명을 고려하면 이들 교체 시장이 더 클 것이라 판단해 볼 수 있고 세방전지는 해외 교체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해온 만큼 실제로 이들 교체 시장에 팔리는 물량이 약 4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에 호황이 불어 완성차 메이커가 차를 활발히 팔아도 세방전지의 호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동안 팔린 자동차 판매 수만큼 일정 이상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중 변동성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장 차량이 많이 판매되든 아니든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등록된 차량 수가 많아질수록 성장 요인이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나 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편은 아니므로 차량용 납축전지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비교적 제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우 느린 속도로 성장하므로 세방전지와 같은 납축전지 업체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방전지는 차량용 납축전지 중 절반 이상을 해외 130개 이상 국가에 수출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 볼 수 있겠네요. 수출은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각국에 고루고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축전지 사업은 원재료 변동도 중요합니다. 납축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 중 납의 비용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납축전지 업체들은 납의 가격의 등락을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휘청이기도 하고 급증하기도 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오직 원재료 변동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2010년대 초에 아트라스 BX에 투자했던 기업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라 함은 소위 리스크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납 원재료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찾아온 금융위기 시에는 글로벌 납 가격이 크게 변동하며 많은 납축전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기업들은 세방전지와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닌 영세 업체들이었고 영세 기업들이 대거 구조조정되며 세방전지와 아트라스 BX는 수혜를 고스란히 입게 됐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축전지 시장이 자동차용 납축전지는 물론 모티브용 등 여타 산업까지 리튬이온 전지와 경쟁하는 구도에 들어서게 되며 세방전지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세방 리튬 배터리를 통해 2차전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LG화학, 삼성 SDI 등이 생산하는 2차전지는 양극, 음극 소재를 직접 사용해 만들어진 배터리 셀로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조원 단위의 설비 투자는 물론 오랜 배터리, 소재, 공정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축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공정 기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방전지가 갖춘 노하우가 전무함은 물론 대규모 자금 집행도 불가한 입장이므로 LG화학, 삼성 SDI와 같은 2차전지를 직접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방전지는 LG화학 등이 만든 2차전지를 사와 조립하여 배터리 팩을 완성하는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팩은 주로 자동차 업체로 공급되며 실제로 세방전지는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공급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팩은 2차전지 셀을 사와 조립하는 사업이므로 직접 소재 기술을 응용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셀 업체보다는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함께 갖습니다. 물론 기존 납축전지 사업도 아주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사업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배터리 팩 조립 사업은 점차 사업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유입하며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만큼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 기간 존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최근 배터리 팩 협력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는 한편 공급사 다각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납축전지 업체들이 전기차 시대의 경쟁력을 잃어 도태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신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방전지는 현대차 배터리팩 사업에서 가장 먼저 선정된 업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거듭하여 협력사 중 최선두 위치를 유지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세방전지는 과거 꾸준한 납축전지 판매를 캐시플로우 삼아 꾸준히 많은 현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량한 재무 구조도 갖추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께서 종종 좋아하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경쟁사인 아트라스 BX도 상황은 비슷합니다만 자진 상장 폐지했다는 점이 문제겠죠. 세방전지는 기존 영업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신사업도 꾸준히 성과를 낸다면 이러한 경향이 유지될 공산이 크겠습니다만, 기존과 달리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에 설비 투자를 거듭하는 새로운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예정인 만큼 차입금 및 이자 비용 증가 등 재무가 변하는 환경이 종종 만들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재무에 대한 사항은 블로그 글에 요약해두었으니 꼭 블로그 글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2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돌이었습니다.